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사법개혁에 우려 표명한 법원장들. 지난 금요일 전국의 법원장들이 다 모였어요. 네, 법원장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 이례적인 일인데요. 전국 고등법원, 지방법원 법원장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예. 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정작 사법부의 참여가 없다, 사법부 목소리가 배제됐다, 이런 법원 내부 우려 때문인데요. 네. 무려 회의가 7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도시락 회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뭐 경론이 나왔다는 거고 많은 우려 나왔다는 걸 의미하는데, 법원장들의 주장은 사법개혁의 졸속 추진은 안 된다. 사법부의 참여와 공론화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를 빼놓고 개혁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지금 핵심 쟁점은 이제 뒤에서 또 설명하긴 할 건데, 대법관 증언, 또 법관 평가 제도 등이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요. 이거는 이제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만큼 여러 의견 나왔는데, 법원장들은 대체로 이제 부정적 시각이에요. 네. 특정 사건을 위한 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크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내란 특별재판부 이름은 민주당에서 바꿨더라고요. 네네, 내란 맞습니다. 네. 전담재판부라고 이제 명칭을 바꾸고 추진하는 이 안. 네. 이 정치권 반응은 어때요? 지금 뭐 정부 여당은 대체로 자업자득이다, 사법부가 이제 시동 걸고 자초한 것이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고요. 그 주말 사이에 정치권 반응 쏟아졌는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네. 한 말 중심으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 발언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 발언, 권력엔 서열이 있다. 그러니까 최고 권력은 국민이라는 거고요. 또 그리고 그 국민 그 다음으로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이렇게 나눈 건데, 지금 이런 주장을 왜 한 거냐면,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가 이제 위헌이다, 이런 주장 나오니까 예.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뽑힌 직접 선출 권력 의회가 간접 선출 권력인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없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는 거죠. 지금 대통령 발언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이제 그 내란 특별 재판부 추진 탄력 받는 상황인데,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특별 재판부를 지금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제 바꿔 부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헌법에서는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부르고 있고요.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중앙지법 한 부로서 네, 제3의 부로서 두겠다, 이런 건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주는 게, 당내에서 좀 합리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어제 간담회를 했는데, 이 내란 재판 전담부가 이제 위헌이 아니라는 거는 지식재단 재산 전담 재판부가 있고, 또 가사 소년 전담부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내 강경파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해서 네. 물러나라, 이제 사퇴하라 압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제 위헌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는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선출된 권력은 삼권의 정점에서 군림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위험한 생각이다. 헌법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발상이다 했고요. 재판부 구성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건 헌법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따로 두는 문제 하나가 이제 가장 큰 쟁점인 거고, 그거 외에도 이른바 민주당 사법개혁안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앞서 짧게 말했지만 대법관 증언, 이제 법관 평가제도 도입, 판결서 공개,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 여기에 이제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논의가 있는 건데요. 네. 우선 이제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거는 현재 14명인데 네. 3년 동안 26명으로 이제 확대를 하자는 거예요. 거의 이제 2배 수준으로까지 늘어나는 건데, 민주당의 근거는 사건 수는 급증했지만 이제 대법관 정원은 1987년 이후 그대로다. 그러니까 계속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자, 증언 필요하다 쪽의 입장은 그거고, 우려하는 쪽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오히려 대법관 증언보다 1, 2심, 사실심에서의 적체 현상이 더 심하다. 이제 사실심은 3심보다 1, 2심 적체가 더 맞습니다. 심하다. 거기는 이제 사실관계 파악을 하는
거고 예.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1, 2심이 제대로 했는지 이제 법률 해석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적체 현상은 1, 2심에서 더 심하다. 그런 상황에서 대법관을 늘리면 오히려 대법관을 위한 이제 연구관들이 필요한데 네네. 이 연구관들이 1, 2심 재판관들에서 이제 갈 수 있다. 그럼 오히려 차출한다. 그럼 1, 2심 판단이 오히려 더 부실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법부가 얘기하는 거는 26명까지 확대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4명 정도 더 추가로 확대하는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나 뭐 법관 평가제 관련해서는 국민 이제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게 외부 인사가 뭐 판사 근무평 정도 하게 되면 이 정치적 중립이나 뭐 독립성도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판결서 공개나 영장 사전 신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투명성이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대체적으로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 예. 네. 판결서 공개라든지 영장 사전 신문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 공감대가 있는 반면에 대법관 수 늘리는 문제,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재판부를 따로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 의견이 나온 상황. 자, 김주일 평론가, 예. 이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국회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은 속도전으로 갈 분위기거든요. 이번 주에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예. 여기에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여기 이 상황에서 둘러싼 논란들이 굉장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리 그리고 헌법에 대한 해석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론의 이제 디테일까지 지금 하나하나씩 다 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 이제 그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라고 이제 선을 그으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인데 그 안에도 서열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시한 거는 국민 주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 선출 권력, 그 다음에 간접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뽑은 직접 선출 권력의 통제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상권 분립은 되지만은 그 제도의 법이라든지 입법부가 제일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적으로 원리는 어느 게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삼권의 상호 견제를 지금 가장 핵심으로 봤다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러니까 이거는 예. 대통령의 자의적인 해석이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부류도 있고 네. 뭐 일군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제 좀 이런 논쟁들이 지금 벌어진 거고 예.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왜 내란 전담재판부로 민주당이 물러섰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2번의 내란 특별재판부가 있었는데 반민특위 그리고 3.15 부정선거 48년 60년에 있었던 거는 다 헌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재헌헌법과 제4차 헌법 개정안에 부칙으로 들어가 있는데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전담재판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담재판부 논점이 뭐냐? 방금 얘기한 대로 뭐 특별 이제 뭐 전담재판부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법원이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법으로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한 건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논의가 약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안 만들면 우리가 아예 법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또 것 같고. 하나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재판이 아예 시작되기 전에 논의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다시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새로 꾸린다는 것. 이렇다 보니까 더 좀 이 논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에 이제 내란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이거 위헌이다라고 소송을 이제 헌재에 걸었을 때 예. 위헌 청구를 했을 때 소송 청구를 했을 때 이게 재판이 중단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이게 만약에 위헌이다 나왔을 경우에는 다 재판이 다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어허. 그러면은 이제 뭐 일각에서 얘기한 거는 내란 특별 재판부가 가능하면은 내란 재심 특별 재판부도 가능할 거냐. 정권 바뀌면은 이거 재심 다 들어가서 특별 재판부 만들 거냐 뭐 이런 논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5대 개혁안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글쎄 저는 더 약간 지금 뭐 법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압수수색은 예. 소위 말하는 법원의 뭐 법조 용어로 밀행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급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전 신문제를 도입을 하면은 권성동 의원을 저희가 압수수색하겠습니다라고 검찰이 가져가면은
그거를 이제 권성동 의원은 다 숨기겠죠.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맞는 방식이냐. 전 뭐 물론 제한을 둬야 되고 하는 건데 이거는 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뭐 지금까지는 구속영장만 이제 영장 실시 심사를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도 영장 실시 심사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왜 들어갔는지 저는 잘 이해가 솔직히 안 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인 건 알겠는데 내용은 디테일이 없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 뭐 대법관 증언 이거는 지금 계속 이제 논쟁이 되는 문제예요. 대법관 추천 방식도 지금 후보 추천위원이 10명인데 그중에서 네. 법관은 3명 정도 있고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변호사 단체 외부인들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국민들이 직접 들어가게 하면 그 전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등등등의 굉장히 디테일한 논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장 핵심은 민주당은 사법부를 불신하고 사법부는 민주당을 비롯한 이 지금 집권 여당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다. 자, 요 이야기는 여러분이 언뜻 맛 들어도 굉장히 복잡하시죠? 오늘 2부 정치 맛집에서 토론 형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조금 더 판단이 쉬우실 것 같습니다. 2부에 더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네, 금감원 개편 불만이면 퇴사. 예, 정부가 추진 중인 조직 개편안 가운데 하나 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게 이 금융당국에 관한 개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네. 어떻게 바꾼다는 거고 뭐가 지금 이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일부에서는 권한을 축소하고 어떤 애 권한 확대하고 이게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예.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정부 안에 이제 큰 그림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네. 이제 예산 기능을 빼잖아요. 대신 금융 기능을 이제 기획재정부에 다시 재경부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현재 있는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되고 예. 대신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돼요. 그러면은 금감원하고 금융위를 합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금감원의 일부 기능을 이제 금융위원회에 넣는 거예요. 대신 금감원은 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두게 되고 예. 그 산하에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또 두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금감원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가졌던 감독 권한들, 제재 권한들이 대폭 줄기 때문에 이제 반발을 하는 거고 원래 금감원이라고 하면은 경제 검찰 이렇게 불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상당히 좀 무시무시한 존재였는데 금감원 기능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한 이제 그런 권한이 축소되고 또 이제 공공기관이 돼요. 원래 기존에는 좀 민간 특수법인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공공기관이 되면은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제 현재 금감원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회사가 무서워하는 게 임원 문책 경고나 직원 면직 같은 중징계를 이제 했던 건데 이게 네. 이제 금융감독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금감원 권한이 크게 축소가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9년 설립 때부터 민간 성격의 특수법인으로 운영됐는데 이제 공공기관 지정되면은 이제 예산이나 인사 이런 부분에서 정부 통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 직원들은 검사나 조사 같은 이제 힘든 일은 금감원이 다 하고 위에 이제 좋은 거는 이제 금감위가 이제 가져간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감원 직원들 시위 지금 벌이고 있고 총파업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제로 지난주부터 매일 아침 이제 수백 명이 그 금감원 로비에 모여서 검은 옷을 입고 집회를 했고 네. 금융소비자 보호가 운명을 다했다 현수막까지 내걸었고요. 지금 최후의 카드로는 총파업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금감원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뭐라 그러셨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면은 퇴사. 퇴사 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제 방송에서 그 불만이면 퇴사하라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논란에 이제 기름을 부은 꼴인데 퇴사 지금 이제 불만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금감원 직원들이. 네. 그럼 퇴사를 전원 다 받고 새로 뽑으면 된다. 개인의 삶 차원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직원들 원하는 대로 해주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 불만이면 퇴사하고 그 자리 새로 뽑으면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은 이제 크게 분노하고 사내 게시판에도 이 상당수 직원이 다 가장이고 어떻게 쉽게 퇴사하라고 하냐 너무 무책임하다. 그 퇴사해도 금감원 직원 같은 경우 3년 동안 이제 금융업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갈 곳도 없는데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예. 뭐 김어준 씨 얘기야. 이제 김어준 씨 얘기인 거니까 얼마나 크게 이 부분이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이 기름을 끼얹은 것만은 맞단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이게 철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전체적인 이 조직 개편안은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돌리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기재부도 예전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쳤는데 이거를 지금 분리한 거고 금융위원회도 예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예, 예.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했던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융정책이었고 이거를 감독을 하는 건데 이 예산 정책을 기재부에서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 근데 이게 정책을 하면서 감독을 하면 두 개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분리했듯이 다시 이거를 그 금융 정책과 죄송합니다. 정책과 감독을 이제 분리하자라는 게 이건데 그러면 이제 기능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불만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사실은 금융 정책을 하다가 이게 기재부로 일부가 가면 그러면 이제 그렇죠. 감독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금융위는 뭐하러 했느냐. 그러니까 금감원 거를 좀 가져와라고 하니 금감원에서는 반발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어려운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는 지금 조직 개편나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옛날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있다가 금융위원회 체제로 간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불만들을 어떻게 이제 디테일하게 정부가 달래주고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김어준 씨가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러면 이게 해수부 예. 이전할 때도 직원들의 이전 그 안 나왔을 때도 네. 예. 직원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가 가죠. 하루아침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 이 네. 경우도 하루아침에 직장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내부의 의견이 있을 그러니까 수 있죠. 뭐 막 디테일한 건데 예를 들면 네. 금융위원회가 서울에 있는데 네. 지금 세종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으로 가느냐 서울로 가느냐 뭐 이거 가지고도 좀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좀 불만들이 있고 금감원에서는 이제 이런 권한들이 이제 이전되는 것에 불만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잘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말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그 어둠의 민주 당대표로 불리는 김어준 씨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에 이렇게 본인 말 섞으면은 굉장히 뭐 정부 여당을 곤란하게 만든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슈 어디로 갈까요? 네, 세계로 교회 찾아간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네. 어제 부산 세계로 교회를 찾아갔는데 네. 뭐 종교 활동들 하죠. 정치인들도 종교 집회도 가고 뭐 예배 있으면 참석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어제는 왜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겁니까? 요 세계로 교회가 이제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곳인데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주도했던 인물, 어떻게 보면 윤어게인의 대표 인물로 꼽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개신교 보수 진영이 좀 상징성이 큰데 이 교회를 방문한 거는 보수 세력 결집 의도로 보여질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손 목사에 대한 이제 구속이 종교 탄압이다까지 이렇게 좀 확전하는 상황이거든요. 장 대표는 어제 예배에서 손 목사 구속은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내 소명이 될 줄 몰랐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손 목사의 구속을 종교 탄압으로까지 이제 확대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확대를 하고 이재명 정부를 반종교, 반자유주의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층, 개신교 보수층을 좀 강하게 끌어안으려는 전략이다. 그리고 또 지금 대여 압박 강화하면서 장외 투쟁도 검토하고 예. 있는데 이 장외 지지층 결집 효과도 노린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일단 손현보 목사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앞서 말했지만 손 목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구면에서 불법 계엄 옹호를 했고요. 이제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세이브 코리아 예. 요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에요. 예. 극우 유튜버 전환기 씨가 손 목사 집회에 나와서 계몽령을 주장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지난 3월 이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불법 계엄 옹호 발언을 했던 곳입니다. 손 목사 구속 배경은 이제 지난 대선을 앞두고서 또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때 네. 교회 예배나 기도회에서 이제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이제 혐의를 받는데요. 법원은 지난 9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선거법 위반인 네, 거군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 혐의는. 부분은. 예. 네. 근데 이 구속을 놓고 이제 여전히 팽팽한 게 찬성하는 쪽은 목회자가 정치적 의견 낼 수 있지만 이 선거법 테두리 벗어난 거는 안 된다, 맞지 않다. 선관위 경고에도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낸 거기 때문에 구속은 불가피하다 입장인 반면 또 반대하는 쪽은 표현의 자유가 이제 보장된 나라에서 이 정도 혐의로 종교 지도자 구속하는 게 맞냐, 전례가 없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건 좀 따로 떼서 봐야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까지 가는 것이 좀 과하냐 아니냐 논란과 그걸 떠나서 손현보 목사를 마치 기독교의 상징처럼 놓고 이걸 종교 탄압이라고 보는 게 맞는가? 네. 이게 좀 별개 문제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약간 뒤섞여 갖고 얘기가 가는 것 같아서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러니까 뭐 구속이 됐는데 법원이 그럼 영장을 발부를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도주 우려나 뭐 증거 인멸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수사기관만은 지금 뭐 탓해야 되는 거냐 그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법을 안 지켰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뭐 종교에 좀 특혜를 달라는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간 거는 원래 독실한 개신교 신자다 뭐 이거는 알려져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장외투쟁 쪽에 방점을 찍은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도 합의하면서 이제 내란 특검, 그러니까 3특검의 이제 연장안 이거를 합의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깼잖아요 그거를.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원내에 있을 상황이냐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확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개신교가 예. 보수 개신교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 했던 황교안 대표가 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승리로 갈 수 있고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논란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예. 그 미국에 전한길 씨가 지금 가 있어요. 예, 예. 거기서 뭐 본인이 이제 구글 코리아가 좌파라서 본인의 수익 창출을 막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수익 창출이 막혔다면서요, 예, 진짜. 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노란 딱지가 네, 붙은 네. 거죠. 그러니까 그 허위 정보, 뭐 가짜 뉴스가 많다라든지 유해한 내용이 많다든지 이런 걸로 음. 신고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가 좌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방탄복을 샀다 본인이. 방탄복 예, 샀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위협을 느끼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찰리 커크 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맞아. 지금? 미국에 이제 30대 초반에 그 찰리 커크가 이제 암살당했는데, 근데 찰리 커크 암살범이 또 같은 구구라는 얘기들도 있고 좀 좌파란 얘기도 있고 막 섞여 있기는 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소년보 목사 구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구속까지 가는 게 맞아 틀려 뭐 이건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마치 소년보 목사가 기독교의 상징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많은 수의 기독교인이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 윤어게인을 외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상징이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많은 기독교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이 분위기는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